있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치결과 알찬 프로그램 12월 10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등 정치권 소식입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최민희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자, 이종훈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게 20일, 17, 38년 전. 네. 38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계시죠? 전두환 신군부와 정성, 예, 정호성인가요? 정승화. 정승화 그 참모총장과 총격전을, 한남동 총격전 사건. 그때 총소리 진짜 컸어요. 들으셨어요? 뉴스에서 들었죠. 진짜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도심 한복판에서 새벽에. 그렇죠. 예. 그때 몇 학년이었었어요? 그게 이제 80년 아닙니까? 79년. 79년이네. 예, 맞네. 79년 12월 예. 80년 있었죠? 예. 대학 2학년 때죠. 나이가 많으시네. 네. 79학번이에요, 그러면은? 78. 78? 예. 오. 그래서 제가 저희 액면가는 한 고3 때 2008년, 2008학번처럼 보이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 네. 아들이. 아들이. 좀 좋을 뻔했다가 도로 말았습니다. 어떻게 요즘 와서 이 사전 개그를 별로 안 하신다 했는데 오늘 제대로 보여주시네요. 08학번 같아요, 아드님이. 진짜.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들어 보이세요? 네. 피부가 팽팽하세요. 네. 뇌 속은 그 정보 많았고 주름이 잔뜩 쪄 있고 그 뇌에 있어야 될 주름이 다 밖으로 나가고 피부가 팽팽해진 것 같아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지금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당은 틀리지만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분들 저 다 잘 아는데요. 제일 이상한 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립이라고 칭해지는 한성교 의원. 네. 이분은 당시에 대표적인 친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18대 때 2008년도 당에서 공천 못 받았고 친박연대로 출마했고 당선되고 돌아온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불렀어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친박 중에서도 친박인데 중립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번에 어떻게 이런 네이밍이 되나 제가 깜짝 놀란 지점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래서 한성교 의원이 이번에 구도를 잘 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중립으로 포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중립지대 이 새 후보 단일화 이걸 또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주영 의원이 그 바람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이주영 의원을 또 지금 정책위 의장 파트너로 좀 끌어들였어요. 예. 그것도 지금 굉장히 잘한 거고요. 처음엔 구도가 어떻게 됐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출마가 더 있었나요? 이주영 의원이 이제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예. 한성규 의원은 처음에 출마한다는 얘기 자체가 처음에는 없었죠. 그래서 이주영 대 김성태 구도가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한성규 의원이 딱 나오면서 근데 처음에 이 출마 선언하면서 그 일성이 저는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사당화를 막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당내 정서를 싹 반영한 그 발언을 그렇네요. 그 헤드라인을 잘 던졌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도를 잘 잡았고 원래 친박인데 결과적으로는 중도로 지금 포장이 확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장술까지 좀 더해져 가지고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의외로 굉장히 지금 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다크호스 북표인 줄 알았더니 또 어찌 보면 당선이 또 가장 유력한. 네. 예. 김성태 의원이 지금 사실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못 넘기면 엎어치기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각 후보들 개인 의원 평하고 성향도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최민희 의원님. 들어가시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면 반영해 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5400입니다. 김성태 의원 3선. 네, 이분 한국노총 출신이고요. 이분은 친박이 아닙니다. 예, 친박이 아니고. 이분은 바른정당 갔다가 또. 네, 다시 유턴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경우는 어떤 때는 좀 합리적인 데도 있고, 예,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되는 게 상식이죠. 네, 근데 그 상식이 지금 깨지나 그걸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친홍인가요? 원래는 친 김무성계로 많이 알려져 그렇죠.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에도 같이 가서 합류했고 사실은 뭐 거의 그 김무성 그 의원 대변인 비슷하게 나와서 굉장히 발언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하고는 이제 예전부터 좀 약간 인연이 좀 있는 편이었고 홍준표 대표가 의외로 그 노동계 쪽 인사들하고 또 이 대화가 잘 되는 편이잖아요. 그래요? 예, 잘 모르시는구나. 예, 잘 그래서 몰라요. 자기 노동부 장관 하고 싶다는 얘기도 간혹 하기도 했었고 그래요. 그런데 어찌됐건 뭐 그때부터 이렇게 좀 오래된 인연도 있고 하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바른정당에서 복당해서 제가 보건대 김무성 의원하고 이 홍준표 대표하고 일종의 약간 묵시적인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기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 사이에서 좀 뭔가 중재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 그러니까 누구도 좀 약간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딱히 가깝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떨까. 그래서 아마 김성태로 지금 결정이 난 게 아닐까라고 좀 추정을 좀 하고 있죠.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대표 그 사이에서. 그 네. 사이에서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대체로 김무성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돌아온 그렇죠. 거로 예. 보이잖아요. 김무성 계로 이제 얘기를 하죠. 예. 13명, 9명 해서 뭐 한 22명쯤. 네. 근데 이 김성태 의원은 친홍이라는 뭐랄까요 그 포장이 되게 불리한 거예요. 이분한테. 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예. 친홍도 아니고. 친김무성계고. 네. 자, 그리고 홍문종 의원은 홍문종 의원은 옛날에 사무총장 했던 분 아닌가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 노동자들 그 문제가 좀 됐던 분. 뿐만 아니라 오늘 목이 아프신 것 목이 좀 안 같으니까, 예. 좋으셨고요. 오늘 그러니까- 방청객 모드예요. 자꾸 말 시키시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친박 핵심이잖아요. 핵심 가운데 한 예. 명인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번에 그것 때문에 친박계 이 대표주자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었죠. 친박계 내에서조차도 아무리 우리가 친박계 후보를 누굴 내보내더라도 너무 친박색이 강한 사람은 좀 피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어찌됐건 결정을 내려서 나온 데다가 약간 지금 친박계 내에서 지금 이분에 대해서 약간 주저하는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전병현 의원 이제 이 구속과 지금 약간 맞물려서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미래창조과학위원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홈쇼핑 업체들이 약간 로비를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위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아하.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이 어쩌면 수사가 확대되면 이분도 뭐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꼭 뭐 유무죄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약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친박들도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그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으로. 전병헌 예. 전 수석 그 검찰에서 소환하고 문제가 제기될 때 네. 당시 미방위의 야당 간사도 아니고 그냥 일개 의원이었던 전병헌 의원에게 야당 간사였죠. 그때. 야당 간사였나요? 예. 아닙니다. 아니었나요? 간사 아니었어요. 간사를 알고 예. 있었는데. 예. 그 야당 의원에게 그렇게 로비할 정도면 홍문종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여당 예. 위원장이었죠. 그다음에 여당 간사 이런 분들에게 로비를 안 했을 리가 있겠냐 하면서 그렇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전병헌 의원을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홍문종과 미박위원장들을 잡기 위한 마중물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많이 음모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리스트도 돌았죠. 리스트도 돌았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곁들여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네. 또 그 롯데하고 무슨 연관이 있었다. 이제 이런 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아 그럼 당에서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찌라시 정보를 해서 돌 때 당연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로 갔다가 만약 그 문제가 불거졌고 구속되는 상황이 오거나 혹은 검찰 조사를 받게 아니 뭐 되면 구속까지 안 가더라도 예. 이게 뭐 이제 약간 수사 대상에 오른다 이러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러네요. 있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럼 역으로 보면 최민희 의원님 이런 경우에는 보통 내가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거물이 되면 못 치니까 그래서 일부러 또 출마한 경향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정치권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대마 불사. 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이제 미방 위원장 하실 때도 그때도 이제 친박 실세 대통령과 가깝다. 뭐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냥 위원장이 아닙니다. 상임위원장들도 실세가 있고 아닌 분이 그렇죠. 있는데 실세였기 때문에 각종 이권이 문제되면 이분도 늘 그 이름이 오르락내리는 거론이 되던, 그분입니다. 이분 진짜 실세세요.
그렇죠. 네. 당시에. 네. 예. 예, 그리고 한성교 의원의 경우는 하여튼 저는 좀 다른 포인트에서 이분을 보면요. 이분은 또 제가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희 미방 위원장이셨어요. 문방위 시절에. 네. 그러니까 1기 위원장이 한성교, 2기 위원장이 홍문종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핸드폰 사건, 메시지 사건. 그 여성으로 추정되는 어떤 분한테 막 오글거리는 메시지 보내다가 그 메시지 걸린 적도 있고요. 어젯밤 너무 좋았어요. 뭐 그런 메시지였었나요? 아니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건 아니고요. 네. 뭐 하여튼 그런 메시지 파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후로도 내로남불 메시지였었나 보죠. 네 그런 비슷한 것으로 보였고요. 그 후로도 이런저런 그 언행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경호원 네. 네. 예. 그러니까 때렸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있긴 한데 항상 논란이 있어. 예, 또 그런 경원들한테 부분도 가서 있고. 또 사과도 했고. 예, 그렇습니다. 아.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세 분이 오늘 4시서부터 선거를 하나요? 나와서.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예. 사실은 이 원내대표 이 투표가 예. 굉장히 지금 이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이제 크긴 한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약간 반장선거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그 규모가 워낙 적잖아요. 한 2반 정도가 합반해가지고 이제 합반 반장 뽑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사실은 갖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의외로 예. 그러니까 구도가 지금 진짜 묘하게 좀 짜여졌다. 그러니까 이건 전 홍준표 대표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원내대표 경선도 어찌됐건 친박 대 비박 구도로 만들어 갔더라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까지 지금 약간 수세로 몰리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묘하게 지금 사실 김성태 의원을 어떻게 보면 이제 원내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과도하게 개입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 비용들이 다 연대를 하는 이런 형식이 지금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친박들이 다 비용으로 싹 이렇게 포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줘버렸다. 그래서 사실은 김성태 의원이 처음에는 굉장히 유력했으나 지금은 지금 알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당선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태 의원은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1차 투표로 갔을 경우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거로 보이고 있고 게다가 함진규 재선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캐스팅했단 말이에요. 친박계 예. 영입을 한 거죠, 일종의. 그렇죠. 메이트를 러닝 메이트를 이렇게 짰는데 그럼 함진규 의원이 친박이라고 한다면은 친박표가 이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친박 중에 너무 약한 친박이에요. 함진규는. 예. 어. 그러니까 친박계 내에서도 어찌됐건 좀 평판도 있고. 예. 친박과 약간 좀, 쪽박으로 나뉘잖아요. 예, 좀 그래도 정책 비중이 좀 있는 그러니까 그런 파트너를 전 택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좀 그렇지 못했다. 사실 이번 팀 보면요, 팀의 그 역량면에서는 한성교 팀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이주영 예. 오선 의원인데 이주영 의원을 어찌됐건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이제 되면서 이주영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끌어들였는데 이주영 의원이 사실은 굉장히 평판이 좋거든요. 그리고 친박 비박 가릴 거 없이 사실은 이제 두루두루.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건대는 한성교 의원이 그 카드로 해서 상당한 지금 덕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주영 의원이 그 세월호 때 해수장관 했던 그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분은 사실은 오선이 아니에요. 진보 진영에서도 굉장히 평가가 5선이 아니라 좋은 4.5선이에요. 뭐 그렇게 17대 때 재보선거로 들어왔어요. 예. 함진규, 이책. 난 이책 저분은 사진을 보니까 누구죠? 그 비서실장? 김진태인가요? 김기춘하고 무척 닮았는데요. 그래서 석방이 돼서 언제 또 이름을 바꾸고 국회의원 하고 계신가? 무척 닮으셨는데. 자, 그러면 1차에서 어쨌든 저 세 분 중에 한 분이, 과반수 투표를 해야 하는데, 네. 과반수 투표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2차 투표하는 거죠. 한 명이 떨어지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 표가 이제 누군가에게로 간다고 봐야 되는 현재로서는 거죠. 김성태 의원이 1, 2등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만약에 2위가 한선교가 되고 네. 혹은 3위가 홍문종이 되면 됩니다. 홍문종이 떨어지면서 그 표가 네. 한선교한테 몰릴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친박들이 이제 비홍이라고 하는 포장하에 다 한 울타리로 싹 모일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거기가 예.
비홍, 황 씨가 붙으면 황비홍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별로 이제 재미없네요. 그래도 웃으세요. 예. 좀 그들만의 리그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금 흘러갑니다. 네. 예. 과반인 57표. 아. 근데 홍준표 대표하고, 야, 근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은 선거할 때가 아니잖아요? 뭐 줄줄이 지금 검찰 그 소환 내지는 조사 이 선상에 있는데, 최경환 오늘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네. 다시 이제 청구한 거죠. 예.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래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긴 하는데. 최경환이요? 최경환. 네네. 오늘 처음 청구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청구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네, 구속영장은 처음 청구하고요. 그렇구나. 예, 맞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벌써 두 번 동의하는- 실수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삼진 아웃째 세 번 딱 하면 이제 최민영하고 합니다. 아니 근데 예. 혼동할 수 있는 아, 지점이 체포동. 있어요. 아. 체포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체포동의안으로 지금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22일 날 본회의가 열리니까 그 체포동의안 표결을 22일 날 할 것이다. 제가 착각했네요. 예. 예. 원유철 의원은 또 뭐예요? 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또 딴 건으로 이미 이제 논란이 됐죠. 예.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근데 그 액수가 좀 크더라고요. 얼마예요? 한 5억 정도? 오. 예. 그래서 지금 이분도 지금 오호. 사실은 이제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야, 어차피 야, 원유철. 친박계는 뭐 홍준표 대표 말 맞다나 자연 소멸 과정으로 예. 이제 친박 핵심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인 거죠 지금. 네. 친박 쪽에서는 또 홍해주구나 검해주구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홍준표해주구나 검찰해주구나 마찬가지니까 권력이라도 좀 그 당 대표라도 좀 그 쥐어야겠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더 절박해지는 측면이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건 원내대표라도 우리가 쥐고 있으면 예. 그래도 방어막이 좀 돼줄 거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 내년 지방선거 일단 공천 부분이잖아요. 예. 홍준표 대표가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싹 바꾸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친박계들이 지금 굉장히 다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심 사실은 그러니까 친박계 원내대표가 탄생하기를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을 것이다. 아하. 그래서 그 표심이 상당히 사실은 음성적으로 지금 결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외로 한성교 의원도 가능성이 예. 좀 높아진 상황. 어떻습니까? 그럼 홍문정하고 한선교 친박계 후보가 되는 것이 홍준표의 독주를 좀 저지하고 그다음에 그 친박계 검찰 수사선상에 있는 이런 좀 사람들에 대한 방어하고. 방어도 좀 하고 네. 그러려면 당내 친박계 의원들은 홍문정을 선호하나요? 한선교를 선호하나요? 한선교는 뭐 본인 중립이다 그랬는데 중립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골박아니에요 여기도. 저는 속마음을 보면 홍문정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성교 의원은 이렇게 품성상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도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친박들의 그 정말 속마음은 홍문정에게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종원 평론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이제 이주영 의원이 예. 어찌됐건 이 한성교 의원하고 파트너가 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게 전 굉장히 의외로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이 두 사람, 그러니까 홍문종과 한성교 두 인물을 놓고 친박계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저울질을 할 텐데, 예. 그러니까 뭐 제 추정은 한성교 팀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한성교일 전망을 합니다. 가능성이 좀 예. 높다. 자, 그런데 그 이번에 후보들 보면요, 지역구 의원이 99명, 한국당 거기다 이제 비례대표까지 해갖고 110명인가요? 116. 116명. 예. 116명 그다음에 민주당 121인가요? 네. 그런데 이 99명 중에 대구 경북 의원이 그 21명으로 21%예요. 근데 이번에 6명 후보들 보게 되면 대구 경북 출신 하나도 없네. 왜 그러 무슨 현상이죠? 이건 또 아니 뭐 이제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뭐 그걸 우연히? 뭐 예. 우연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에 골수 친박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이른바 진박들이 많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전면에 나서는 데는 좀 부담감이 아무래도 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그
진박이긴 한데 사실은 친박 내에서 물갈이를 지난 총선 때 많이 해가지고 이 지금 원내대표급으로 나올 만한 사실은 진박이 그 지역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거죠. 본래 두 명이 있습니다. 네. 그 한 명이 조원진이에요. 다른 한 명이 유승민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유승민은 바른정당 가 있고, 그다음에 조원진 의원은 또 완전 새누리당 새로 만들어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 새누리당이 경북에 그 새누리당이었다가 또 바꿨나요? 네, 이름을? 애국 무슨 애국당? 애국 보수당인가? 네, 어쨌든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 네. 네, 맞네요. 대한문 앞에서 집회 기수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대한애국당. 대한문 앞에서 이제 애국 집회를 한다 그래서 대한애국당.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 중에 인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하하.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최민희 의원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들만의 리그다. 네. 그냥 보수가 지금 괴멸되고 어제 그저께인가 여론조사를 한 거 보니까 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의 바른정당보다도 한 2% 정도가 떨어져요, 지지율이. 이 보수가 이렇게 괴멸하는데 여기서 원내대표 뽑는다는 게 국민들 관심은 있나요? 국민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권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제 지금 보수가 진짜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나온 후보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나온 후보들이 보수 대중의 소구력이 있는 분도 안 계세요. 보수 대중에게 호소력 있는 소구력도 없습니다. 예. 새로운 보수가 아니라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새로운 보수가 예. 아니다. 좀 참신한 보수가 좀 나오길 원하는데. 예. 지금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 후보로 나와서 중요한 건 이거 아니에요. 자, 원내대표가 되면 홍준표 대표하고 보조를 맞추는 김성태가 되든 아니면 홍준표 대표하고 살짝 견제를 하지만 어쨌든 대표와 원내 사령탑이라고 하는 쌍두마차를 갖고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6개월 앞둔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바른정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먼저 판단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근데, 바른정당에는 다 문을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이고. 근데 이번에 원내대표 결정되고 나면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싸움은 공천 싸움이죠.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이제 친박, 비박 이래갖고 격렬하게 이제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친박 비박의 공천 싸움. 예. 특히 이제 대구 경북 부산, 그렇죠. 부산 부울경 지역에서. 홍준표 대표는 지금 쌍물갈이를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 이제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이상 또 위협적인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물갈이하면서 자기는 또 대구에 두 개 지역의 지역위원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부터 자기가 장악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그래서 구도가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친박계가 다시 결집할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사실은 그게 가장 그분들한테는 절체절명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뭐 대학 관계에서 뭐 개헌 문제라든가 뭐 그거는 사실은 1차적인 관심은 아니죠. 이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구 경북을 누가 먹냐, 예, 이런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재건이 어렵습니다. 우리 당의 경우도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호남에만 구애하던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예, 근데 호남의 버림을 받고 그때부터 새로운 재건이 시작되더라고요. 총선 이후였었죠.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니까 다시 호남도 돌아오는 그런 거였지. 우리의 가장 쉬운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곳, 그것부터 공략하면 정말 그거는 안 되는 길이더라고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향 제시를 해주시네요. 딱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네. 자, 근데 이제 친박계의 당내 친박계가 있는 것에 대한 입장, 일단 그걸 좀 정리를 하고 몇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 총선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느닷없이 가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대표가 지역위원장들 싹 물갈이 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 공천도 물갈이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공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공천 또 가기 전에 그럼 당내의 친박계 인사들 최경환 의원이야 뭐 저절로 정리가 되지만 서청원 의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친박계 의원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3명의 후보들이
현재 입장이 좀 나뉘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근데 참 묘하게 이게 이제 친홍 대 비홍 구도로 짜이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세 사람 모두 다 난 계파와 상관없는 인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로 계파가 없냐는 거죠. 실제로는 엄존한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거 본인들도 잘 알고 있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그 구도대로 이제 그 계파 간의 투쟁 상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홍 대표의 의중은 이제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음. 내년 지방선거 때 어찌됐건 자기 계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친박을 다 솎아내고. 예, 친박 없앤 자리에다가 친홍계를 다 심어서 결국 이제 차기 대선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움직여 가는데 좀 굉장히 너무 거칠게 지금 이제 몰아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원내대표 경선에서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바뀔까? 홍 대표가 스타일이 잘 안 바뀌잖아요. 본인도 바꿀 생각이 별로 없고. 바꿀 생각이 없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제가 보건대는 원내대표에서 만약에 이 사실상 친박 누군가가 이제 되면 그것이 아마 결정적인 그 당내 투쟁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는 와중에 속보가 떴습니다. 법무부 최경환 의원 체포 동의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 체포 동의 요구안, 체포 동의안은 22일 날 네. 본회의가 열리면서 네. 표결로 붙여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네, 그게 그리고 23일까지인데 예. 23일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이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22일 날 처리해야 됩니다. 20일 날 처리하고 그게 한성교가 될 거냐, 홍문종이 될 거냐, 그 다음에 김성태가 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입장이 좀 많이 당내 입장이 좀 나뉘겠죠. 나뉘긴 하겠지만 방탄국회를 를 못한다. 거부할 수 없을 거다.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동의하고 가결되면 바로 체포된 바로 다음에 체포됩니다. 체포되면 구속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구속실질심사를 받게 돼요.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당에서 통과되겠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예. 국회에서는 뭐 처리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최경환 의원이 최근에 뭐 검찰에 출석을 한 부분도 그렇고 좀 믿는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법원을 딱 보니 이 구속영장 기각률도 높고 또 구속 적부심, 구속되더라도 구속 적부심하면 풀어주는 율도 높고, 그 약간 좀 뭐 그런 자기도 그렇게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나름의 계산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건 진짜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그러나 당에서는 누가 친박계가 되든 친홍계가 되든 그 김성태가 되면 아주 그 적극적으로 네,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구속시켜라 이렇게 가담할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홍문정 의원 정도라면 원내대표 혹시 되면 뭐 약간 좀 최경환 의원을 돕는 발언을 좀 내놓긴 하겠죠. 오늘 예. 그런 어떻게 되냐가 무척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몇 시쯤 끝나나요? 글쎄요. 뭐 사실은 이거 별로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네요. 결선 투표가 더 오래 안 걸리죠. 저 우리도 해보면 이제 정견 발표 쭉 하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1차 투표, 2차 투표 2시간 안에 끝납니다. 오, 6시 안에. 네, 떨고 있겠죠. 그렇겠죠. 왜 돈을 먹대요? 근데 누가 떠느냐가 중요하죠. 국민들이 떨릴 때가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안 떠시는 것 같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 구속되는 등등 여부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떨고 그러겠어요. 제일 궁금한 게 그 1억을 왜 받았을까? 우리 돈인데. 저렇게 굳고 손실한 돈은 진짜 국민들 몇 명이 모여서 우리 세금 먹은 거니까 당신 그거 다시 국고에 반납해라. 라고 하면서 청원 내거나 이렇게 고발해도 그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이게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더라도. 예. 아니, 회사의 돈을 배임 횡령했다라고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국민 입장에서 사실 추징할 권리가 있긴 하죠. 예. 근데 저는 왜 받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이런 날이 올 줄 모르니까 뭐 마르고 닳고 갈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세 후보 모두 강한 목소리를
뛰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개헌 정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폐청산 국면이나 이런 것은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시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한 60%. 문무일 총장도 연내 그 개혁 이 적폐청산 수사 끝나게 가나 마무리 짓겠다고. 마무리 져라. 예, 왜냐하면 예. 필요증이 좀 있다. 근데 이제 오늘인가 어제 말을 좀 바꿨어요. 이건 열심히 해서 빨리 열심히 하라는 뜻이었지 꼭 그렇게 물리적 시한을 둔 것은 아니다. 자, 적폐청산 계속 가지만 그다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개헌정국으로 또 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번에 예산안 편성하면서 민주당이 국민의당에게는 중대선거구제 혹은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렇게 연동해갖고 포함해서 개헌까지 개헌을 하자. 예.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 뭐 취지는 어떻게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예. 어찌됐건 상당한 그 이제 합의를 서로 이제 본 거죠. 근데 개헌 지금 사실은 여야 모두 할 거 없이 개헌은 다 바라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제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개헌 이제 시기를 좀 이제 늦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그 내년 지방선거가 개헌 이슈 때문에 그게 일종의 블랙홀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들이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맞아요. 못 찾을 가능성이 예. 높다 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헌 이슈가 워낙 크잖아요. 예. 근데 개헌을 지금 하자는 쪽이란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근데 그걸 반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속절없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결국 뭐 이슈 한번 제대로 제기 못하고 차별화 한번 못하고 그냥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굉장히 우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제 반대를 지금 이제 그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건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고 당내 그 자유한국당 내 대부분의 의원들은 사실은 내년에 개헌하는 걸 지금 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당내에서 앞으로 이 원내대표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예. 또 다른 이제 논쟁점이 되겠죠. 개헌에서 이번에 국민의당과 완전하게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강의 합의를 했을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 네. 국민의당은 현재 자신들이 3당이기 때문에 중대선거구로 가야지 다당제가 유지가 된다. 다당제는 국민의 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민주당도 다당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렇게 되면 자기들 의석수가 준다.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 보수 연정에 영원히 정권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개헌과 관련하여 점검해야 될 게 몇 개가 있는데 네. 이제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걱정하는 또 다른 포인트가 대개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젊은 층이 투표율을 거의 안 하거든요. 네? 젊은 층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헌과 연계되면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되게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다. 불리하지. 그래서 이렇게. 투표하러 온 김에 나 지방선거는 안 해. 네. 뭐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시장 이거 내가 관심 없어. 나는 개헌에만 투표하고 갈 거야. 이러진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온 김에 다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셀럽들이 지방선거도 중요하다. 네. 이 적폐청산 완성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SNS상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개헌 간 김에 지방선거도 하자. 네, 그걸 우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안철수 투표를 대표가 많이 하는 걸 우려하죠? 무슨 정당이? 다 아시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투표율이 떨어지면 노년층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노년층 투표는 자유한국당에 유리하다고 되어 있어서요. 예,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하자 이걸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국민의당은 이제 개헌을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뿐만 아니라 저 정말 죄송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연정을 제안하면서까지 던졌죠. 선거구제 개편하면서 던졌던 거라 민주당은 반대할 이유가 없죠. 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인지도도 높고 유명세도 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 하게 되면 다시는 떨어질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특히 개인적인 이해도 또 접목이 되지 않나요? 여성이 유리하죠. 공천받기에. 아니 그리고 공천도 공천이지만 예를 들어 거기 남양주신가요? 네. 지역구가? 네. 가불병이 있죠. 네. 그럼 가불병에서 의원을 이제 그 묵각부 3명을 뽑는 거 중대선거 사람들 다 잘할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지금은 가불병에서 1명씩 뽑는데 이제는 남양주시 전체를 묶어서 세 3명을 명. 뽑거나 네. 혹은 구리까지 묶어서 5명을 뽑게 되면 네. 지역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당에서 다 공천하는 게 아니라
한 10명 중에서 순번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선을 통해서. 예, 예. 그럼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인지도 높은 정치인들일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예, 유리해질 뿐만 아니라 예. 이제 남양주라도 보수적인 지역이 있고 진보적인 지역이 있잖아요. 묶여서 하니까. 예, 묶여서 하니까 보수적인 지역에 있는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죠. 아, 보수적인 지역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 고배를 마셨고. 고배를 마셨는데 지금도 지역 가면 다 현역 의원인 줄 알죠? 네. 오. 억울해요. 세비 안 받는 그 이렇게 가슴에 붙여 세비 안 받는 현역 의원.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지금 예. 좀 그런데 예.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지금처럼 당세가 지금 확 위축된 상황, 예. 지지율이 뭐 지금 10% 겨우 지금 넘기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 만약 구도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전제하면 다음 총선 때는 지금 의석수가 반토막이 날 가능성도 그렇죠. 있어요. 소선거구를 폐기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때 가서 아이고 그때 중대선거구제로 갈 걸 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대선거구제 이 개헌 관련해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찬성론자였잖아요. 자기는 뭐 유명세가 있다 이런 그런 생각을 것도 하겠죠. 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예. 그러면 호남에서 자유한국당도 의석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호남도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예. 자유한국당도 지지율이 거기서 어느 정도만 나와주면 의원 몇 명 더 사실은 지금보다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거죠. 한 명도 안 돼요, 근데. 그건 모릅니다. 또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그때 한 적도 있거든요. 김무성 대표가. 그런 식으로 지금처럼 당세가 약할 때는 오히려 이번 개헌 카드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최소한의 안전판을 확보하고 갈 수 있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예. 계산을 전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선거구는 한 지역에서 그 3명을 뽑는 거고 대선거구는 5명 이상. 네. 5명에서 한 7명.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 도에서 다 같이 뽑고, 부산시 전체에서 뽑고. 그러면 예. 이게 1대1로 붙었을 때보다 훨씬 정치가 여유로워집니다, 사실은. 그리고 당에다가 투표를 해서 네. 당이 받는 것만큼 그 순번대로 가져가는. 그리고 당의 순번은 국민경선을 통해서 순번을 결정하고. 아, 그 참 좋은 제도인데요. 생각해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6시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 아, 그래서, 홍문종이 아니라 김성태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되면은 친박에 대한 칼바람이 한번 불 것 같지만 또 2차 투표까지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선교나 홍문종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진단입니다, 지금. 진단이고요. 예. 그리고 홍문종이나 한선교가 되면 그 홍준표 독주 체제는 좀 제동에 걸릴 수 있겠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저는 김성태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1차에서요? 그냥 2차 가도? 저는 1차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친박, 한성교가 아무리 옷을 갈아입어도 친박인 거 다 아는데 예. 조금 친박을 원내대표로 내세우지 않겠다. 정우택도 친박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최소한 살기 위한 선택을 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것도 설득력이 있네요. 조심스럽게. 정우택 친박 원내대표인데 또 친박 원내대표가 된다? 네. 홍문종, 한성교 둘 다 친박인데? 네. 아, 이런 부분에서 당 의원들이 살기 위해서 친박의 색채를 좀 걸러내는 그런 현명 투표를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예, 현명한 정당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 결과 나오면 전화 주세요. 예. 아니, 저희 집은 TV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그러니까요.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정봉주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샵5400으로 주제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 캠프 다스 직원들 조직적 동원 정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성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사인 보도가 나온 건가요? 그렇죠. 오늘 어제 요즘 그 JTBC도 그렇고 시사인도 그렇고 계속 다스 기사를 쏟아내요. 글쎄요, 열심히 잘 파서 그런가? 아니면은 다 누가 내부 제보자예요. 그러게요. 예. 아니 이제는- 내부 제보자가 아니면은 확인할 수 없는 기사들이고 제가 주진우 기자하고 이제 수시로 통하면서 물어보면 이것도 미리 예고를 한 2주 전쯤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주진우 기자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예. 예, 사람일 거고요. 그동안에 다스 문제를 계속 추적을 해왔으니까 아마 얘기들을 계속 수집을 했을 거고 예. 일부는 제가 보니까 그 주진우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넘겨주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아요. 근데 네. 5월 9일 전국 유치된 이후에 네. 내부 제보가 막 쏟아진대요. 그렇죠. 다시. 이게 권력 무상이라는 얘기가 이럴 때 써야 되는 근데 건가요? 뭔가 그분이 이렇게 좀 그 구두 세고 뭐 잘 안 베풀고 그런 거에 대한 후과 아니겠어요? 근데 또 약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깔끔한 사람이다, 성격이. 어. 그러니까 돈도 이렇게 우리 보통 뭐 이렇게 주면 주는 대로 막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꼭 걸리거든요. 예. 한 번 받더라도 깔끔하게 뒤처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약간 좀 업무를 할 때도 좀 그런 스타일에 가깝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다스 문제라든가 뭐 도곡동 땅 문제, BBK 문제 이렇게 막 그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네. 중간중간 이렇게 고리가 하나씩 이렇게 살짝 빠져 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고리가 대략 이렇게 얼개가 맞춰지는 것 같은 얘기들이 계속 그렇죠. 나오거든요. 퍼즐이 다 맞춰져 나가는. 네, 조금씩 맞는데 그 틈새를 메워주는 게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나오는 것처럼 JTBC도 보도하고 뭐 시사인에서도 보도하는 것처럼 다스 직원들, 내부 직원들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예. 원래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이 왕 회장이었고요. 예. 오면 다 보고했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나누는데 조대진 변호사님 아까 소개했죠? 안 했나요? 네, 하셨습니다. 예, 밥만 먹고 오면 이게 정신없어갖고.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샤브사 공공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법률가신데, 네. 법률가들이 제일 흥미진진해 하실 것 같아요. 요즘 뭐 무슨 중요한 드라마, 창과 방패. 예, 뭐 최종이 보는 것보다도 더 막 떨리고 나올 때마다요. 예, 보도. 요즘 영화가요. 영화 하시잖아요. 예, 영화 예. 사업 하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꾼 봤거든요. 꾼. 네네. 그 재밌는데 평상시 같으면 한 7, 800만쯤 갔을 것 같은 게 이제 400만 간신히 넘어갔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뭐 그 영화계에 계시던 분들이 웬만해서는 뭐 재밌어가지고는 최순실 못 이긴다. 그래서 지금 뭐 근데 원래 또 최순실 배우에 MB 있었다. 예, 더 지금 뭐 2탄이 나와버리니까 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자, 그런데 MB 상황은 보통 사람이었으면 이 정도로 증거가 차고도 넘쳤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증거들이 나오는 거는 당사자들이 말을 안 하고 있었다. 그 정도밖에 못한, 그 얘기를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말할 기회는 있었지만 이제 정권, 뭐 예를 들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 혼자 이걸 얘기해봤자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는 분위기 자체가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그럼 나도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나도 말해도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본물 터지듯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네. 저희가 지난해 10월 말 11월에 촛불을 들었을 때 그때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심 내지 우려를 네, 했잖아요. 했죠. 그럴 때 공무원사에서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좀 지나면 공무원 사회 내부에 특히 이제 블랙리스트 이런 거 관련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고 내부의 제보가 보물처럼 터져갖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보다 한 발 비껴나가 있는 공기업 근무자들. 네. 해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좀 빗발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다스 얘기도 다스 직원들이 종로 국회의원 선거 때, 시장 선거 때 다 동원됐다는 얘기가 보도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가 좀 필요한데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97년도 이제 총선 출마해가지고 96년이요. 음. 96년도 출마하고 2002년도 이제 그때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고 예. 그럴 때마다 다스 직원 한 10여 명 정도가 10수 명이 동원돼서 선거 캠프로 가서 일했다. 월급은 다스에서 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운전기사인 강모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2000년까지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근데 강 씨도 이 다스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운전기사 역할을 했고 또 선거 참모 역할들을 중책을 또 맡아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시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도곡동 땅이 1985년도에 사서 10년 만인 1995년도에
그때 돈으로 263억 원을 받고 포스코에 팔았잖아요. 예. 포스코 건설에. 그래서 실제로 아마 돈을 손에 쥔 것은 한 200억 원 남짓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근데 다스는 김재정 씨,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이 1987년도에 이 회사를 설립합니다. 후지기공인가 일본에 있는 기업하고 합작법인 형태로 해서 자동차 시트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요. 그때 이제 현대자동차가 한창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현대건설 사장이었기도 하니까 아마 내부 정보를 갖고 있어서 여기에 투자하도록 했던 거 아니냐. 근데 김재정 씨는 당시에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여기 이제 의혹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상은 씨가, 그러니까 사돈격이 되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인 이상은 씨가 거기에 지분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후지기공이라고 하는데 지분을 사는 빼놓고, 형태로, 예. 네, 사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95년도에 이제 땅을 팔고 거기서 돈을 이제 누군가가 쥐고 있었겠죠. 그때 땅을 다스 도곡동 땅을 판 돈이 30억, 50억, 10억 이렇게 그 뭉치로 나눠져 갖고 은행에 4년짜리 정기적, 4년, 5년짜리 정기적금으로 들어가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99년도에 정기적금을 만기 일주일, 10일 안 두고 저거예요. 빼가지고 깨면서 이제 돈이 김경준 다스로 씨가 만든 BBK 쪽으로 넘어갔다. 그렇죠. BBK로 140억 다스로 원이 갖다 이제 들어갔다. BBK로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96년도 같으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 형이 그 회사 사장이니 동생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고 예. 서울시장 선거 출마한다니까 와서 직원들 너네 가서 저기 선거 도와줘라. 그렇게 그럴 수 해가지고 있죠. 예, 그럴 수 거기까지는 가능한 예.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직원들이 또 추가로 얘기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왕회장이라 부르고 실질적인 사주처럼 대했다. 요게 이제 고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와갖고 회사에서 그 대책회의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당시에는 뭐 공짜 선거 지금 선거처럼 그렇게 깨끗한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깨끗한 선거가 만들어진 게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선거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예. 당시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50배, 공직선거법이 50배 만들어지죠. 정치자금 받으면 50배 물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가서 직원이 도와줘도 사실 우리가 뭐라고 그렇죠. 지금도 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겠지만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어찌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이 와서 도와주라고 해서 직원들이 와서 도와준 것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직원들은 아니 원래 다스 만들어질 때부터 그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우리 보고도 하고 선거 때 간 것도 실소유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도와준 거라고 이해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장이나 왕회장이라고 불렀어 라고 지금 직원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저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명박 소유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도 다스가 지금 뭐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관련된 이제 공소시효를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대통령 기간 동안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재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사이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중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고도 남아있는 그 공소시효가 그 범죄가 있다면 그건 처벌할 수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 좀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공소시효가 다 종료가 됐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관련해서 또 그런 증거들이 조금 더 보완돼서 좀 더 많이 나와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이런 내부자들의 그런 증언 그러니까 피상적인 증언만 갖고는 좀 모자란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스가 2007년도 이제 당시 이제 문재인 비서실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다스나 도곡동 땅이나 다스, BBK가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자라고 한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거는. 그렇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그렇죠. 일단 명백하게 본인이 개입을 해서 관련된 부분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속인 거 아닙니까? 속였다는 그 사실도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입을 했는데 또 그 뭐 금전이라든지 분명히 또 득은 본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감췄을 가능성이 있고 뭐 회사에 관련돼서 뭐 회사 자체에서도 뭐 이명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뭐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줬다면 뭐 횡령 배임 문제 이런 부분들도 세세적으로 다 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이렇게 선거운동만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면 괜찮은데 선거운동으로 나간 사람들이 직원 급여는 다스에서 받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거 불법이죠. 명백한 불법이 되는 거죠, 그죠? 심각한 불법이죠. 말이 안 이건 되는 거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예. 선거법도 위반이 되고요. 회사 측에서는 그 돈을 배임 횡령. 예, 배임 횡령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사자는 왜냐하면 이제 선거운동원 뭐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선거운동원도 지정을 해가지고 관련된 비용도 뭐 회기 안에서 지출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돈을 뭐 딴 데서 지원받는다면 뭐 100명, 1000명 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선거의 불공정성을 또 이렇게 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고한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데 딴 데서 돈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명백하게 선거법 그렇죠. 위반이죠. 예. 며칠 전에 그 좀 안타깝지만 그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 200만 원 때문에 상실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때문에 그랬냐면 정식 선거운동 등록된 선거운동원 말고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해갖고 SNS 활동하는 그 콜센터를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 컴퓨터 몇 대 네, 두고. 네. 근데 이분들에게 그냥 자원봉사 진짜 오면 문제가 없는데 돈을 자원봉사인 것으로 위장하고 사실은 선거운동 비용을 줬기 때문에 이게 불법 정치자금, 불법 선거운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됐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선거운동원이 아닌데 와갖고 선거운동을 하고 다스로부터 돈을 받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 당선 무효형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예.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정치인으로서 깨끗하지 못한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직원들이 예. 지금 이런 내부 증언들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제가 추정컨대 오늘날의 잣대로 그때를 보지 마라. 그때를 보지 마라. 20년 전하고 지금은 다르다라고 네. 하는 곳 하나하고 앞서 얘기 잠깐 나왔던 것처럼 아니 그 당시에는 형이 동생 뭐 선거 나온다고 하는데 도와주는 거 그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예. 별 문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다. 여기까지 법적 문제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네, 네. 뭐 원래 뭐 지저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그렇다 이렇게 뭐그 정도는 할수 있을 것 추측하면 같아요.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계속 그렇죠. 추정하고 있는 건데 결정적 순간에 다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고 경영자처럼 행동을 했다. 세관공업 이게 세관공업이라고 예. 하는 회사인데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매제 예. 어떻게 다 친척이 이렇게 얽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남, 뭐 사돈, 뭐 매제,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김진 씨라고 하는 그 매제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회사예요. 예. 이 회사가 자동차 시트 레일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곳이에요. 다스에다가. 근데 여기에 임원회 그 세관공업을 폐쇄를 하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이 시점도 굉장히 애매한데 2000년이에요. 왜 하필이면은 그 BBK 문제 걸렸었던 요 시점에 딱 그랬을까? 이것도 좀 저는 약간 좀 의문이고요. 그때 뭐 노조를 만들어 그쪽을 폐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참 대단하죠. 노조 만들었다고 회사 확 문 닫아버리는 거 참 물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 이상 회장의 3층 집무실에서 임원회를 주재했어요. 다스를 그러니까 세관공업을 폐쇄할 건지 말 예. 건지. 그때 직원들이 왕 회장 온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 군대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장군 오시면은 우리 이제 대기업들도 비슷해요. 예. 총수 오신다 그러면은 계열사의 총수가 방문하는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은 계열사는 진짜 회사 창립일에 한 번 올까 두 번 올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회사 기숙사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는 사례도 있지만 전부 페인트 싹 다시 칠하고 시설 개선도 싹 합니다. 그거랑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형 회사 오는 거거나 아니면 매저에서 오는데 그냥 놀러 올 수도 있는 것 수준인데 그게 아니라 회사 청소 싹 하고 마치 그분이 오시는 것처럼 행동했고 왕 회장님이 오신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일단 아마 국회의원에서 그랬나? 예. 일단 수사기관이 이제 어떤 해명을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MB께서 이명박 대통령이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지금 나온 정황으로서는 뭐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질적 소유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판단하는 데는 두 가지를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그걸로 인한 이득을 받느냐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권리 행사를 했느냐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이 두 가지 요건에 다 해당되거든요. 이득도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로부터 받았고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간접적 영향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돼서 예를 들면 뭐 선거운동에 도움 받은 것도 뭐 간접적인 도움이긴 하지만 뭐 그 부분은 이제 계좌에 관련된 뭐 비자금 수사하고도 연결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지시하는 부분, 그러니까 권리자로서 내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득도 받지만 권리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위치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수사기관이 충분히 캐물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소유자가 이명박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요.
나중에 배에서 그 노트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노트북을 복원을 시켰더니 세월호 직원들, 청소 도구들 이런 것을 다 점검 지시하는데 누가 지시했냐면 국정원에서 지시하니까 그렇죠.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을 파견하거나 외부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할 정도면 실소유주가 국정원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 다스에다 대입을 시켜보면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 그렇죠. 그거는 아주 기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물건이 있고, 예를 들면 장부라고 치면 장부에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장부에 관련돼서 그 장부의 소유주인 사람은 그 장부하고 내용상 많이 겹치는 사람이 그 장부의 주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다스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다 교점이 이명박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본인은 뭐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는 뭐 마음속으로만 해야 될 얘기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법조인으로 봤을 때는. 아마 대부분의 법조인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나중에 이제 JTBC가 요즘 뭐 보도한 것 중에 하나가 세관공업 간부가 예. 비자금 120억 원을 관리를 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120억 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지금 아직까지 못 밝혀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해외에 있는 유령 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돈이 흘러 들어왔고 예. 또 그 증거는 정호영 특검이 그 다스에 갖다 주면서 이런 거 보면은 비자금 조성한 거 다 아니까 빨리 폐기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차명으로 해서 관리됐던 건데 이 정호영 특검이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고 우리 이제 도곡동 특검이라고 흔히들 부르는 것처럼 예. 거기에서는 다스에 지분이 들어갔던 이상은 씨 지분이 제3자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특검이 직접 밝혔어요. 다스 지분이 이상은 씨가 나중에 투자해서 그렇죠, 들어간 지분이 예. 그러면은 다스의 이상은 씨가 김재정 씨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상은 씨 지분이 들어가는데 이상은 씨 지분이 제3자일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특검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의 제3자의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 당시에 특검이. 그러면은 이상은 씨 지분은 그러면 누가 그러면 제3자로 들어간 거냐. 이게 하나가 있고 또 매제가 운영하는 세관공업이라는데 비자금이 12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에 왕 회장님 온다고 해서 직원들이 청소도 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고리가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대충.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명박이라는 이름을 여기다 넣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우리 계속 추정을 하고 계속 그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똑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갖는 생각은. 내부자들 증인은 있지만 증거가 없다. 그때 제가 보기에는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거의 딱 떨어진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이게 반박하는 의견을 MB가 내놓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그 수사하는 기관에서 오히려 추궁을 하면 그 추궁하는 논리가 더 맞을 것 같은 상황들이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똑 떨어지는 증거라고 좀 보여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것도 한번 좀 그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신화는 없다라고 하는 책이요. 이거 나중에 영화로도 그 드라마로도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이 신화는 없다 보고 난 다음에 감명 깊어가지고 문화부 장관인가? 예. 그 감명 깊어가지고 지난번에 그 초청했다는 초청했잖아요. 거예요. 그건 좀 그게 그 신화는 없다라는 책이잖아요. 그리고 또 임종석 그 비서실장은 국군 장병 위로한다고 해서 네. 거기 가 있으니까 또 MBC는 정상화 되자마자 이명박 자원외교 그 문제 찾으러 갔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근거 없는 낭설이다. 근데 왜 그 추정이 왜 나오냐면은 저는 뭐 보도는 못 봤어요. 예. 보도는 못 봤는데 그 아랍에미리트에 우리 파견돼 있는 아크 부대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이제 협력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뭐 무기를 소지해가지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평화의 죽음 같은 건가 보죠? 군사훈련 같은 거 시켜주고 뭐 이런 형태예요. 그게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그 왕세자를 이른바 이제 우리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뭔가 이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해서 고안해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왕세자가 그 프랑스하고 원전을 아랍에미리트가 계약을 하는 쪽으로 가니 우리 쪽에서 보면은 야 이거 프랑스하고 계약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라고 고민을 했던 거죠.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뭔가 좀 대책을 찾아보자고 해서 만든 게 그 왕세자도 요구하는 바가
그 군사적 협력이란 이런 것들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크 부대를 파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 문제하고 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오래됐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크 부대가 파견된 거는 원전 때문에 파견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원전을 거죠. 수출하기 위해서 전제적으로 끼어팔기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형식이었던 거예요. 협력을 증진하고 늘려나간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이 원전 들어가면서 수출하면서 부대가 같이 가서 군사적 협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전투 부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아크 부대에 가가지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거기도 방문하고 뭐 이렇게 하니 이게 원전 수출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수출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한국은 왜 원전 탈핵이나 이런 거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불안한 시각이 있는 건데 그걸 뭐 잠재우기 위한 용도냐 아니면 또 다른 용도가 아니었느냐 뭐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는 거죠. 예. 어쨌든 신화는 없다 얘기하다가 지금 예, 엉뚱한 데로 좀 얘기가 시간없다가 빠졌는데요. 이 책을 이제 사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다스에서 다스 관계자가 다스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책을 다 샀다는 거예요, 트럭으로. 네.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 한두 권 사준 게 아니라 그냥 몇 트럭. 그것도 1톤짜리 트럭도 아니고 큰 트럭으로 한꺼번에 사줬다는 것은 뭐 이렇게 합법적인 방법을 가정해서 선거자금 마련해 준 방법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들인 책들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인을 그 직원들이 대신했다는 뭐 이런 그 주장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로 동원되고 자금이라든지 인력이 동원됐다면 뭐 이명박 대통령이 이 다스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뭐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아니요, 이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형이 사장이니까 동생 돕기 위해서 동생이 뭐 좀 자사전 좀 사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럴 수 또 있었다. 형제끼리 우애가 좋아 보이잖아요, 가족이. 그렇죠. 예. 좀 비슷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하면 이것도 반론은 얼마든지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부도덕할 수 있어요. 이게 예.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그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죠. 뭐 신화는 없다. 아니 내 동생 정치인 나왔는데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기 위해서 또 베스트셀러 만들기 위해서 띄우기 위해서 이른바 저 정치인들 그런 거 사재기 좀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좀 세게 그렇죠. 베팅한 세게 좀 것 도와줄까? 정도다. 이런 정도는 가능한데 이것도 역시 부도덕하긴 하지만.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하는 질문에는 대답하기 좀 부족한 건데요. 예, 근데 이제 좀 더 결정적인 조대주 변호사님, 네. 좀 더 결정적인 증언이 나와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집안의 그 97년서부터 2015년까지인가 자그만 78년 정도 일을 했어요. 뭐 가족 같은 사람이 예. 지원을 한 거죠. 뭐 그 운전기사가 관련된 부분을 소상히 진술을 했습니다. 뭐 사실상 모든 그 내밀한 정보는 뭐 가정부, 그러니까 도우미 아주머니나 아니면 뭐 기사분들이 뭐 많은 제보들을 하는데 이번도 아마 비슷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전 제일 중요한 증언인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고리가 없어. 다른 건 다 고리가 없는데 김종백 씨네요. 네, 김종백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1997년부터 3월 24일 정확하게 입사해서 2015년 1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이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거의. 이때까지 이상훈 회장의 운전기사였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운전기사의 저주 같은 얘기 하잖아요. 정치인들 그럼요. 사이에서. 정치인들 중에서요, 운전기사가 국회의원 이제 떨어지면요, 의원님 저 이민 가기로 했습니다. 네? 돈 좀 보태주세요.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민 잘 가게 열심히 살게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비행기표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래 비행기표 좀 도와줘야겠네요.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냥 한 500만 원 주면 공 2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리고 제일 가까운 제가 데서 좋은 왔으니까. 테이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조수석에 앉았고 계속 녹음기를 틀어놓은 거예요. 거기서 전화하고 하는 얘기 뭐 그럼 불법한 건 다 거기 걸리잖아요. 그 이제 이른바 이제 운전사의 저주. 그렇죠. 그다음에 구급 격리의 저주도 있어요 또. 그죠. 그래? 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운전기사가 다스 운전기사의 이건 저주가 아니죠. 네, 그죠. 혜택이죠. 우리에게 좋은 축복. 우리에게 축복. 뭐라 그랬나요? 이 운전기사가 일종의 이제 집사 역할을 한 거예요. 운전만 한 게 아니고. 네, 그렇죠. 보통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했다는 얘기는 다스에 대한 일, 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 일가의 일, 뭐 이상훈 회장 거를 주로 일을 맡아줬겠죠. 예. 근데 그걸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여기 내용들을 인터뷰한 걸 쭉 보면 뭐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도 여기 다스에 왔다, 경주에 왔다 갔다, 뭐 어디 자주 들렸다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박하면은 금방 이렇게 논리가 무너질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다스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감사 비서실 팀이 청와대에 BBK 관련 보고 하는 것을 목격했다. 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청와대에 그걸 얘기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BBK는? 자기가 BBK와 관련돼 있으면 대통령이 돼서도 조사를 받고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대통령직을 물러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BBK는 자기는 김경준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손 털고 나왔고 예. 그래서 LK 뱅크하고 이뱅크 두 개를 만들고 결국은 거기에다 140억이 들어가긴 했지만 예. 그 과정에는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예. 손 털고 아무 문제 없는 BBK 보고를 왜 청와대한테 보고를 해요? 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서울시장 시절에 현대차 본사 사업 증축 허가를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다스 2공장, 3공장 부지 이런 거 할 때 특혜라든가 허가가 안 나는 땅인데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허가 그냥 막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형 때문인가? 하여튼 그 BBK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증언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집사가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나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본다. 100% 확신한다. 아니 1000%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협력 직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예. 2008년까지 다스는 100% 수기장부를 썼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뭐 일단은 뭐 그 운전기사분이 증언한 부분은 이제 돈을 좀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수기로 사이즈 조작도 쉽지 않습니까? 뭐 흔적도 안 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요. 또 뭐 사실상 그 뒷받침하는 보완 진술로서 또 이제 그 이상훈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돈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를 또 그 당시 사장한테도 이게 아직도 가지고 가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도까지 소상이 알고 있을 정도면 너무 구체적인 진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공했다거나 뭐 들은 전문을 전달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렇게 사실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항상 현금을 가져왔다. 아유, 그리고 이제 왕 회장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증언도 나오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조 변호사님, 네. 이제 이쯤 되면 이거 확실히 다스는 당신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뭐 이명박 대통령이 핑계를 댈 수는 있습니다. 뭐 형이 도와줬을 수도 있고 형제 동생 지간에 뭐 다스에서 뭐 이렇게 지원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이런 핑계로 다 빠져나갈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수사기관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 교점을 찾아보니까 이게 당신 거니까 그런 거 아니요?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과거 90년대면 몰라도 이제 2000년대 들어오고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2007년도 서울시장 선거 때도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불법 정치자금 받은 거거든요. 형이지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그 뭐 인허가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현대사업. 예. 근데 그 당시에 뭐 현대에 관련돼서 현대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뭐 일사천리로 뭐 이렇게 됐다는 루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뒤로도 상당히 있었고. 양재동에 있는 현대사업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안 되던 게 그 서울시에서 뭐 적극적으로 밀어주다시피 이렇게 해서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증언들이 지금 비스무리하게 지금 맞는 그 정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양재동 현대사업 그 현대사업 2000년에 한 1000억밖에 안 되던 그 1200억 정도 되던 다스가 99년, 2000년 네. 올해 보니까 그 2조 7천억. 어마어마하게 27배가 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 협력업체니까 현대차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같이 따라 늘어난 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다스 성장세는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가진 회사예요. 우리나라 모든 중소기업의 꿈은 처음에는 1000억 원이고요. 나중에는 1조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경제에서 1조 클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예. 2조 7천억까지 만약에 매출이 올랐다 그러면요. 또 다른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죠? 기업 공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사이즈만 그리고 이게 그 순이익이 3%만 된다면 뭐 경제 전문가시니까
일단 매출액 M&A 할 때 계산할 때 보니까 예를 들어 3조라고 하면 3조인데 단기 순이익이 2%에서 3%쯤 되면은 기업 공개할 때 그걸 한 40배쯤 곱해주더라고요. 네. 보통 기업들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 한 3% 정도 우리 이제 순이익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예. 다스라는 회사를 왜 기업 공개를 안 할까? 다스 협력업체도 하나도 안 하고 하면은 있잖아요. 한 3, 40배로 엄청나게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건데 김재룡 씨가 사망했잖아요. 사망하고 난 다음에 부인 권 씨요. 권영미 씨 예.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나중에 기업 공개되면은 그 엄청난 지분이 될 걸 청계재단에 일부 갖다가 그냥 기부를 했죠. 예. 5%는 총계재단에 했고 나머지 19%인가 그거는 이제 세금 못 내갖고 저 기적으로 넘어갔고. 캔코 쪽으로 갔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알토란 같은 지분을 왜 캔코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캔코에 있는 지분도 사실은 지금 계속 그 공매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사. 왜? 사면 언젠가 대박 날 수 있어요. 근데 기업 공개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기업 공개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주식 정말 헐값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고 그 기업 공개. 제가 돈만 많으면 제가 사고 싶은데 계속 경매가 나가는데 캠코에다가는 네, 이제 계속 그 유찰되고 세금을 있어요. 증여세나 이런 건 그 상속세죠. 예, 그 대신 납부한 거죠. 아. 그리고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기업 공개를 이 정도 사이즈가 된 기업이 왜 기업 공개를 안 하느냐? 기업하는 좋은 사람들이 거를. 기업 공개하는 게 꿈이잖아요. 그리고 꿈이죠. 그걸 안 하는 게 지금 이제 수기 얘기 때문에 제가 한 거지만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이른바 가족기업 형태로 다스하고 다스 계열사들 계속 두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 예,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청와대 그 2011년 2월에 청와대 직원이 동원돼서 김재수 LA 총영사, 다스 직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차례 김경준 스위스 계좌에 있는 돈 140억 원을 가져오려고 대책회의를 했고 한 2년 동안 그리고 결국 그 돈을 가져오는데 그때 당시에 일이 진척되지 않으면 내부 직원자들이 MB가 노발대발했다. 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그게 두세 달이 넘었어요. 그렇죠. 왜 검찰은 이거 수사를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뭐 검찰만이 알고 검찰 있을 내부에 것 같아요. 검찰만이 알고 있으면 오늘 왜 나오셨어요? 그걸 취재하고 일단은 나오시겠지. 저도 이제 들은 거는 있지만 예. 또 아는 거를 또 다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확실해지면 이제 조금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관련돼서 뭐 검찰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다만 그런 부분들이 뭐 정권 교체라든지 이런 시기상으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조금 묶어두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당시 뭐 정호영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호영 특검이 지금 발표된 것보다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지금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그 정도였는데 일반 검찰이 어떻게 손을 댈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을 쉽게 뭐 추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요즘 기자들 취재하는 거 보면요 날라다녀요 다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취재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데 검찰은 달팽이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참 이게 그 검찰 입장에서 이제 뭐 특검으로 가니 아니면 지금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오늘 보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본인들이 지은 뭔가 죄가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당시에 BBK 수사했던 특수팀들, 네. 특수팀들이 지금 검찰에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얘기하는데 지금 검찰에 주요 요직이 다 있어요. 네. 지금 윤석열 중앙지검장도 BBK 했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BBK 파견 수사. 나갔어. 그때 이제 특수팀에 있지는 않았었고, 네. 다만 이제 그때 특수팀 중수부장이었었죠. 최재경 중수부장. 네. 그다음 그 밑에 이제 그 김기동, 최재경 그분은 이제 옷을 벗었고 인천지청장 있다가. 네. 그리고 그 밑에 했던 김기동 이분은 연수원 부원장으로 가 있고요. 물 먹고. 그 나머지 그 밑에 13명인데 이분들 다 검찰 요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 검찰 수사는 국정원이라든가 뭐 군사이버사령부나 뭐 이런 것처럼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막 이렇게 치면서 올라간 거예요. 막 이겨가면서 올라가서 마지막 장수라고 저 장막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막 달려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MB. 예. 예. 그래서 막 그 장막 뒤에 있는 사람한테 막 달려가다가 지난번에 김관진 전 장관 구속적 보시면서 풀려나는 바람에 지금 확 거죠. 멈춰버렸어요. 오늘 청구했네 김태우.
네, 김태효. 예, 네, 예, 예. 대전략비서관. 예. 네. 그래 이렇게 가도 지금 딱 멈춰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다스문 직원들이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냈다 그냥 칼 들고 확 덤비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건 부담스러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뭐 정치 보복이다 뭐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고 뭐 문밀 검찰총장이 연내 수사 마무리하겠다. 사실 저는 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검찰 외부에서도 그렇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 그런 뭔가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 특히 윤석열 지검장이 이런 문제까지 처리하기가 굉장히 아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신중했을 것이라고 그래서 보여요. 국민법감정은 이미 넘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MB 끝까지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60% 가까이 되고 있는데, 아니 그 MB에 대해서는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현재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있는데 특검해야 된다. 근데 이제 뭐 수사에, 그러니까 명확하게 따지려면 관련자들, 조금이라도 관련자들은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맞긴 한데, 굳이 뭐 윤석열 지검장이 그거를 뭐 자기의 뭐 어떤 감정을 앞세워서 수사할 것 같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정성을 갖추려면 뭐 특검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MB 문제에 대해서 다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왠지 이상하게 검찰은 좀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제대로 수사해 주길 바라면서 그리고 설날은 우리끼리 좀 따뜻하게 지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크리스마스까지 줬었는데 더 넘어갔어요. 자, 12월 10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